저는 강지원. 38세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권진 컨설팅의 대표로 20대 초반에 맨몸으로 시작해 10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기업 재구조화와 투자 컨설팅 분야에서 이름을 떨쳤다. 15년 전 대학 동기였던 이민우와 결혼하며 이 집안의 큰며느리가 됐다. 시어머니 김순옥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여성으로 내가 직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늘 불만을 토해내지만 내가 가족에 들어오는 돈 때문에 입을 다물곤 했다. 남편 이민우는 중견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늘 가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수익으로 유지되는 삶에 익숙해졌다. 시동생 이민우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뒤 아무 직업도 안 갖고 방황하며 매달 내가 지원하는 생활비로 명품과 의료 미용에 돈을 쓰는 중이다. 시누이 이은혜는 시어머니의 최애로 결혼 후에도 친정에 얹혀 살며 내가 사준 명품 가방과 화장품으로 친구들과 자랑거린다. 오늘은 시어머니 김순옥의 70회 생일 잔치로 서울 강남구의 화객산업에서 최고급으로 손꼽히는 워커힐 호텔에서 30탁 행사가 열렸다. 갓 7시를 넘어 음식과 주류가 차려진 탁자들에는 관계자와 친척들이 모여 성대하게 위축을 올렸다. 시어머니는 금색 한복을 입고 안방 의자에 앉아 손님들의 인사를 받으며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왕비처럼.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내게만 보이는 냉랭함이 숨겨져 있었다. 내가 이민우와 함께 주인석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며 이민우는 옆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이은혜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시끄러웠다. 행사가 마무리되려 할 무렵 호텔 직원이 흰색 봉투에 담긴 계산서를 주인석으로 가져왔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살짝 열어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으로 밀어냈다. 큰며느리, 결제해 주렴. 그 말은 명령이었다.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 쏠렸다. 이민우는 술잔을 들고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며 태연한 척했고 이민우와 이은혜는 서로 눈을 맞추며 속으로 웃는 것 같았다. 저는 식탁에 놓인 냅킨을 차분히 접어 올렸다. 이번엔 동생들에게 효도의 기회를 주세요. 저는 지난번 아버님의 수술비와 민호의 유학비, 그리고 이 집의 초기 가입금을 냈으니 내 말이 끝나자 이민우가 갑자기 술잔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렸다. 유리 조각이 튀고 주류가 식탁에 흘렀다. 강지원,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온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내 체면을 구겨놨어.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주변의 말소리가 잠잠해졌고 모두 우리를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무슨 양심이냐라며 속삭였고 이은혜는 언니 정말 심한 애라고 말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의자를 일으켰다. 행사 잘 마치세요. 단순히 말한 뒤 가방을 들고 호텔 출구로 갔다. 밤 11시. 한남동에 사는 우리 집에 돌아왔다. 이민우가 벌써 거실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 그는 탁자에 검은색 서류 봉지를 내리쳐 놓았다. 이거 서명해. 그것은 이혼 청구서였다. 저는 서류를 펼쳐보았다. 아내의 과도한 소비로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는 어이없는 이유가 적혀 있었다. 3천만 원도 안 내주는 아내가 무슨 소용이냐? 난 너 같은 여자가 필요 없다. 이민우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차갑게 말했다. 저는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지난 30년간 이 집안에 쏟아부은 돈들의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아버님의 심장 수술비 1억 원. 이민호의 미국 유학비 3억 원. 이 한남동 빌라의 초기 가입금 20억 원. 모두 내가 벌은 돈이었다. 이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저 끝없이 돈을 뽑아낼 나무로만 봤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저는 이혼 청구서에 서명하는 손이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검은색 잉크가 종이에 선명하게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이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말했다. 이렇게 쉽게 서명해? 문서 강지원. 내가 뒤에서 뭔 속임수를 꾸미고 있는 거지? 저는 서명을 마친 청구서를 접어 그에게 돌려주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지난 15년간 잘 지냈어.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청구서를 보자 얼굴에 안도감이 확 살짝 떴다. 그래야지. 이제야 제정신을 차렸구나. 너 같은 여자랑 살다가 우리 민우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르겠어. 이은혜가 따라 들어와 언니. 그럼 앞으로 명품 가방은 내가 직접 사야 되나? 라고 우는 척하며 속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민호는 스마트폰을 보며 그래도 언니가 내 생활비 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하지마. 이제 그녀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너도 직업 좀 찾아라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아무런 진심이 없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서재로 갔다. 서재의 책장 뒤에는 15년간 이가에 쏟아부은 모든 돈에 대한 기록이 담긴 노란색 메모장이 숨겨져 있었다. 이 메모장은 결혼 첫날부터 시작한 것으로 매번 이체할 때마다 금액, 날짜, 용도를 꼼꼼히 적어놨어. 처음엔 그냥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적었지만 점차 이들이 나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메모장이 언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직감했었다. 메모장을 펼쳐 최근 이민호의 의료 미용 비용 5천만 원과 이은혜의 명품 가방 구매비 3천만 원을 확인한 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첫 번째로 걸은 전화는 KB국민은행의 위험관리팀장인 이재훈에게 갔다. 재훈아, 긴급해. 저와 이민우 씨의 공동계좌 3개와 이민호, 이은혜 씨에게 연동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즉시 동결해줘. 이유는 부부관계 파탄으로 인한 이중 사용 위험과 불법적인 자금 이전 의혹이 있어. 필요하다면 법정 문서도 제출할게. 이재훈은 과거 저의 컨설팅을 받아 기업을 살린 인물로 지원님.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처리하겠어요.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라고 즉각 응했다. 두 번째 전화는 강앤드강 변호사 사무소의 파트너이자 대학 동창인 강민준에게 갔다. 민준. 이혼 절차 시작해. 그리고 지난 15년간 이가에 대출한 금액 총 24억 원에 대한 채권 확인과 이자 계산해줘. 메모장에 적힌 모든 이체 기록을 이메일로 보낼게. 거기엔 각 금액의 용도와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어. 추가로 이가가 운영하는 순옥 상사에서 10년간 세금을 탈루했다는 증거도 함께 보낼게. 회계장이 남긴 비공식 장부 사본을 확보했어. 강민주는 침을 꿀꺽 삼키며 지원. 이 정도면 이가가 바닥나 버릴 거야? 그래도 할 거야? 라고 묻자. 저는 차갑게 답했다. 그들이 내게 한 것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채권 집행과 세금 탈루 관련 법적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세 번째 전화는 서울시 세무서 감사과에 걸었다. 세무서 관계자님. 이강릉구에 위치한 순옥 상사의 10년간 세금 탈루를 신고하려고 해. 회사는 시어머니 김순옥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실제 경영은 이민우가 담당하고 있어. 거짓 거래 명세서로 매출을 숨기고 개인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어. 관련 증거는 이미 이메일로 제출했으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제공할게. 상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빠르게 조사하도록 하겠어요라고 말한 뒤 저는 전화를 끊었다. 서재의 창밖을 보면 한남동의 밤하늘에 별들이 살짝 보였다. 이제 게임은 시작됐다. 다음 날 새벽. 아침 7시가 되자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터졌다. 저는 베란다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제주도에서 직접 배송받은 녹차를 끓이며 햇살을 받으며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순옥의 함성이 2층 아래 거실에서 들려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백화점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고? 내 VIP 카드 왜 막혔어? 그 뒤로 이은혜의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엄마, 제 신용카드도 사용 불가능이라고 뜨는데 어제 사려던 디올 가방 샀어야 하는데. 곧이어 이민호가 방에서 달려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병원에서 전화 왔어. 저번에 받은 피부 리프팅과 보톡스 비용을 당장 일시불로 내라고 해. 아니면 법적 처벌까지 한다는 거야. 이민우는 무언가를 외치는 듯한 목소리로 계좌에 돈이 없다. 공동 계좌도 동결됐다. 강지원, 이거 너 한 거지? 저는 차잔을 살짝 기울여 잔여물을 따라내고 마음 편히 훈훈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15년간 이들이 내 돈으로 살았던 만큼 이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줄 시간이었다. 약 30분 뒤 거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이가 모두 베란다로 달려왔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진 채 내 앞에 서서 강지원, 너 이게 뭐야? 카드도 동결시키고 계좌도 막히게 한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찌 살아가라고. 라고 소리쳤다. 이민우는 손가락을 가리키며 너 정말 미쳤냐? 결혼까지 갔는데 이렇게 심술쟁이로 변했어? 이민우는 긴장해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제발 카드 풀어줘. 병원에서 협박까지 오는데. 이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왜 이렇게 해줘? 너가 잘 사는 것도 우리 가족 덕분이잖아. 저는 차잔을 테이블에 살짝 내려놓고 서재에서 가져온 노란색 메모장을 앞에 펼쳤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반복하며 미소를 지었다. 15년간 이 가족에서 저는 무엇을 얻었나요? 아버님의 수술비 1억 원, 민호의 유학비 3억 원, 이 집 초기 가입금 20억 원, 그리고 매달 민호에게 주는 생활비 500만 원, 은혜에게 사주는 명품 비용. 이 메모장에 적힌 모든 금액은 총 24억 원입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대출이었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어젯밤 이민우가 이혼 청구서를 내밀며 외친 3천만 원도 안 내주는 아내가 뭐하나. 난 너 같은 여자가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퍼졌다. 이 소리를 듣자 이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너가 녹음했다. 그렇죠. 당신이 내게 한 말. 오늘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재발하는 듯이 지원아. 모든 게 오해야?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돈 문제는 얘기하면서 해결하자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오직 두려움이 가득했다. 가족. 그건 어젯밤 이혼 청구서를 받았을 때 끝났어요. 저는 메모장을 접고 강민준 변호사에게 보냈던 이체 기록 복사본을 꺼냈다. 이 모든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금액이 가족 지원이 아닌 대출임을 증명하는 문서도 준비했어요.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했고 총 상환액은 38억 원입니다. 세 날 안에 모두 납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채권 집행 절차를 시작하겠어요. 이 말을 듣자 이민호가 기절할 것 같아 뒤로 넘어지려다 이민우가 붙들었다. 이은혜는 38억 원 어떻게 낼 수 있어? 라고 울부짖었다. 이때 이민우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지만 몇 마디 말을 나눈 뒤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세금청에서 12억 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이민우가 12억 원이라고 중얼거리자 시어머니 김순옥이 그의 팔을 갈기며 뭐라고? 12억 원. 어떻게 그렇게 많아? 세금청에서 잘못 불렀을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옥 상사는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이민우가 대리 운영하며 가족의 사적인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출을 반으로 숨겨 세금을 탈루한 곳이었다. 저는 작년 이민우가 회계장을 해고할 때 그 회계장이 복수를 위해 몰래 준비한 비공식 장부와 거짓 거래 명세서 사본을 받아냈었다. 잘못된 건 없어요. 저는 차분히 말하며 스마트폰에서 세무서의 공식 통지 메일을 보여줬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순옥 상사는 매년 평균 5억 원의 매출을 숨겼고 가족들의 명품 구매비, 여행 비용, 심지어 이민호의 의료미용 비용까지 회사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했어요. 세무청은 이미 장부사본과 거짓 거래 증빙을 확인했고 누진 세율을 적용해 12억 원의 누락 세금과 벌금을 산정했어요. 이제 이민우 씨는 3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거나 세무감사 절차를 받아야 해요. 이 말을 듣자 이민우가 강지원,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가 세금청에 신고한 거지. 라고 미쳤듯이 달려오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를 붙들었다. 민우야, 진정해. 이제 할 말을 해.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원아. 제발, 이 정도면 됐어. 우리는 잘못했어. 하지만 38억 원과 12억 원. 합쳐 50억 원을 어디서 낼 수 있어? 이 집을 저당했어도 30억 원 정도밖에 안 돼. 너도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잖아. 좀만 양보해줘. 양보. 저는 살짝 웃었다. 15년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내외 시장 분석을 하고 저녁 10시까지 회의를 하며 돈을 벌었어요. 반면 이민우 씨는 퇴근 후엔 술자리에 나가고 민호 씨는 의료 미용에 돈을 쓰고 은혜 씨는 명품 쇼핑을 했어요. 저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돈을 마음대로 썼다가 이제 양보를 말하시는 건가요? 이때 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KB국민은행의 이재훈이 문자를 보냈다. 지원님, 공동계좌 및 관련 카드 모두 동결 완료. 문서 이민우 씨가 아까 계좌를 확인하려다 시스템에 접속이 거부됐어요. 추가로 이민우 씨가 어제 저녁 명품 가방을 구매하려다 카드가 통하지 않아 매장에서 큰 소란을 피웠다고 들었어요. 저는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며 그래요. 어쩌겠어요.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카드는 당연히 동결해야죠. 이은혜가 엄마. 제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 갈 예정이었는데 비행기 표도 못 샀어. 카드가 모두 막혔어. 라고 울부짖었다. 이민호는 나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미납 비용 때문에 추가 치료를 거부하더라고. 이러다가 피부가 망가지면 어떡해?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강민준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지원. 채권 계산 끝났어. 24억 원의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적용했고 기간은 각 대출일부터 오늘까지 계산했어. 총 38억 2,500만 원이야. 그리고 세금 탈루 관련해서 세무청이 내일 순옥 상사의 감사관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민우가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해. 좋아. 알겠어. 채권 집행 통지서를 빨리 작성해서 이가에 전달해줘.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는 이 대화를 듣고 기절할 것 같아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그냥 베란다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아직 모른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시어머니 김순옥은 이민우에게 내 아버지의 친구가 세무청 차장이잖아. 그에게 연락해서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해. 돈을 좀 주더라도 괜찮아.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망가진다. 라고 외치며 긴장한 손으로 턱을 잡았다. 이민우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지만 손이 계속 떨려 번호를 누르기 어려웠다. 엄마. 아버지 친구는 작년 은퇴했어. 이제 세무청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무릎을 쳤다. 어떻게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모든 걸 차창 너머에서 바라보며 강민준 변호사의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순옥 상사의 세무감사관 3명이 출동했고 회계장부와 컴퓨터 데이터를 모두 압류했다. 이민우가 작년 1억 5천만 원의 개인 여행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 증거와 민호의 의료미용 비용 3억 원을 상사 매출에서 빼먹은 기록이 발견됐어. 세무청이 추가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저는 문자를 삭제하고 다시 노란색 메모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이민우가 지난 3년간 순옥 상사의 매출을 가로채어 은행 비밀 계좌에 모은 4억 원에 대한 기록도 적혀 있었다. 이 계좌는 시어머니의 외동생 이름으로 개설했지만 실제 사용은 이민우였다. 곧이어 이재훈의 문자가 왔다. 지원님, 이민우 씨가 시어머니의 외동생 김숙자 씨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를 찾아 접속하려다가 거부됐어. 해당 계좌에 4억 2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 계좌가 순옥 상사의 비공식 자금 통장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어. 세무청에 전달해줄까? 네. 바로 보내줘. 이 계좌의 자금 유동 기록도 함께 제출해. 이민우가 이 돈으로 베트남의 비밀애인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줘. 그녀에게 매달 500만 원을 보내는 이체 기록이 있어? 이는 지난해 원진 컨설팅이 베트남에서 진행한 기업 컨설팅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실이었다. 문서 오후 2시경. 이민우가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 병원에서 변호사까지 파견해서 오더라고. 5천만 원을 당장 내라고 하며 내 이름으로 신용불량 기록을 남길 거래 위협했어.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 시계와 가방을 팔아. 돈을 모아야 해. 라고 외쳤지만 이민호는 그런 거 팔아도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어떻게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어? 라고 울부짖었다. 이은혜는 친구들과의 카톡 대화를 보이면서 엄마, 친구들이 제가 여행 갔다는 말을 하고 카드가 통하지 않아 표를 못 샀다고 놀려대. 이제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낼 수 없어. 라고 눈물을 흘렸다. 저는 서재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이민우의 비밀 계좌와 베트남애인에 대한 증거를 세무청에 전달했어? 그리고 이민호의 의료미용 비용과 이은혜의 명품 구매비는 모두 개인 대출로 처리했으니 채권에 포함시켜. 추가로 이가의 한남동 집과 시어머니가 보유한 부천시 아파트, 그리고 순옥 상사의 사무실 건물에 대한 재산 조사를 시작해. 이들 재산의 시세를 평가하고 채권 집행을 위해 저당권 설정 절차도 준비해. 강민주는 지원. 이 정도면 이가가 도망갈 길도 없어. 재산 평가는 내일까지 끝내고 저당권 설정은 다음 주부터 진행하겠어. 그런데 이민우가 베트남의 애인을 키우는 건 이혼 소송에서 이혼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야. 추가로 청구할까? 당연히. 저는 차갑게 말했다. 이혼 배상금으로 5억 원을 청구해. 그리고 이민우가 결혼 기간 동안 저의 컨설팅 아이디어를 훔쳐 순옥 상사에 적용시켜 이득을 본 것에 대한 지적 재산권 침해 배상도 함께 청구해. 관련 증거는 당시 저의 작업 노트와 회의 기록을 보내줄게. 전화를 끊었을 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강지원, 이놈의 여자가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는 욕설이 들렸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재의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지만 이가의 미래는 이미 차갑게 얼어붙었다.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욕설이 서재까지 선명히 들리지만 저는 단지 창밖을 바라보는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이 지금 겪는 절망은 지난 15년간 저가 감내해야 했던 무시와 이용에 비하면 티끌만하다. 스마트폰을 꺼내 권진 컨설팅의 부대표인 박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진, 이가의 순옥 상사에 대한 경영진단 보고서를 작성해. 과거 5년간의 매출 변동, 비용 구조,
경쟁력 분석까지 포함시켜. 이 보고서는 추후 순옥 상사의 파산 관리나 매각 시 참고 자료로 쓸 거야.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박수진은 10년간 저와 함께 일한 신뢰할 수 있는 부하로. 대표님. 알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며 정확히 작성하겠어요. 라고 즉각 회신했다. 오후 3시. 강민준 변호사가 직접 한남동 집에 찾아왔다. 그는 검은색 서류 봉지 3개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자 이가 모두 경악한 표정을 짓고 뒤로 물러났다. 이민우 씨, 김순옥 씨, 이민호 씨, 이은혜 씨. 각자 해당하는 서류를 받아주세요. 강민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첫 번째 서류 봉지를 이민우에게 건네주며 이건 강지원 씨로부터의 채권 확인 통지서와 상환 최고서입니다. 문서 총 38억 2,500만 원을 3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채권 집행 절차를 시작하며 이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한 임시 보전 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우가 서류를 급히 펼쳐보자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다. 이건 함정이잖아. 그 돈은 지원이 자발적으로 주는 거였어. 자발적 지원과 대출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강민주는 강지원이 준 노란색 메모장 복사본을 내밀며 이 메모장에는 매번 이체할 때마다 강지원 씨가 대출이라고 명시했고 이민우 씨가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는 이메일 기록도 함께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 체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류 봉지는 시어머니에게 갔다. 김순옥 씨. 이건 순옥 상사의 세금 탈루 관련 추가 증거 제출 통지와 강지원 씨가 소유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 준비 통지입니다. 이민우 씨가 강지원 씨의 기업 컨설팅 아이디어 3가지, 소규모 기업 맞춤형 마케팅 전략, 공급망 최적화 방안, 비용 절감 시스템을 훔쳐 순옥 상사에 적용시켜 약 8억 원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적 재산권 침해이며 배상금 5억 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고 이런 거짓말. 우리 민우가 그런 걸 할 리가 없어. 라고 소리쳤지만 강민주는 당시 강지원의 작업 노트와 회의 녹음 파일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이 모든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만약 반박하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서류 봉지는 이민호와 이은혜에게 나눠졌다. 이민호 씨. 이건 의료 미용 비용 5천만 원에 대한 대출 증명과 상환 최고서입니다. 이은혜 씨. 이건 명품 구매비 3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출 증명서입니다. 이 금액들도 38억 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로 개인 신용 기록에 등록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이은혜가 서류를 던지며 이건 아니야. 그 명품 가방은 언니가 사줬다고 말했어. 라고 울부짖자. 저는 서재에서 나와 차갑게 말했다. 사준다고 말했지만 그건 대출이었어. 너가 매달 내게 언니? 이 가방 정말 마음에 들어. 나중에 꼭 갚아줄게 라고 말했던 걸 잊었어? 그때마다 메모장에 적어놨어. 이 말을 듣자 이은혜가 입을 막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이민호에게 모두 내 탓이야. 내가 의료미용에 돈을 써서 언니가 화가 난 거잖아. 라고 소리쳤다. 이민호도 왜 나만 탓해. 너도 명품 사고 돈을 썼잖아. 엄마도 아버지 병원비를 언니에게 달라고 했잖아. 라고 맞받아쳤다. 시어머니는 정말 못됐다. 이때나 서로 싸우냐. 라고 외치지만 이미 이가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쪼개지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이 광경을 보며 이상으로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강제 집행 신청과 함께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저와 함께 서재로 들어왔다. 지원. 이가의 재산 조사 결과가 나왔어.
강민주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한남동 집은 시세 32억 원이지만 기존 저당이 10억 원 있어 순자산은 22억 원. 부천시 아파트는 8억 원. 순옥 상사의 사무실 건물은 15억 원이야. 하지만 순옥 상사에 5억 원의 대출이 있어 이들 재산을 모두 매각해도 38억 원을 맞추기 어렵다. 추가로 이민우의 베트남 애인인 트란 미린 씨에게 2억 원을 이전한 기록도 발견됐어. 이 금액도 추적해서 회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2억 원은 최대한 추적해서 회수해. 저는 강민준의 말을 듣고 차갑게 명령했다. 트란 미린 씨에게 이체한 금액은 순옥 상사의 비공식 자금이었기 때문에 세금 탄로와 함께 불법 자금 이전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베트남 현지 변호사와 협력해서 자금을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인터폴에도 신청해. 시간은 걸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하는 거다. 강민주는 노트북에 메모하며 알겠습니다. 베트남의 송과파 변호사 사무소와는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가 있어 금방 연락해서 진행하겠어요. 추가로 이민우 씨의 비밀 계좌에 남은 4억 2천만 원은 이미 세무청이 임시 동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 금액은 누락 세금과 벌금으로 우선 사용될 거고 나머지는 채권 상환에 적용될 수 있어. 그 순간 거실 문이 갑자기 3개 열렸다. 순옥 상사의 주요 공급업체인 금성무역의 대표 박철호가 3명의 직원과 함께 들어왔는데 얼굴에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순옥, 이민우, 이제 그만 장난해. 지난 6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공급비 3억 5천만 원을 당장 내놔. 이대로면 우리 회사도 폭발해. 박철호는 서류를 휘날리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철호야. 좀만 기다려. 지금 긴급한 상황이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철호가 기다릴 시간이 없어. 작년부터 매번 늦춰대고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아. 오늘 안에 돈을 내놓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할 거고 상사 물건도 압류할 거야. 라고 소리쳤다. 이민우가 박 대표. 우리는 곧 돈을 마련할게. 좀만 양보해줘라고 애원하지만 박철호는 양보. 나도 내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해야 해. 너희들이 세금도 탈루하고 공급비도 안 내면 나는 어떡해. 라고 외치며 거실의 진열장을 침쳤다. 명품 장식품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다. 이은혜가 엄마. 이 사람들이 너무 심해. 라고 울부짖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저는 서재에서 이 광경을 보며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 금성무역의 박철호 대표에게 연락해. 원진 컨설팅에서 순옥 상사의 채무구조 재조정을 제안해. 그들에게 3억 5천만 원의 공급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대신 순옥 상사가 보유한 지적재산 중 일부를 양도받는 방안을 제시해. 이 조건이 타당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내가 작성하는 경영진단 보고서를 함께 보내줘. 박수진은 대표님. 이렇게 하면 지원님께 손해가. 아니야. 저는 말을 가로챘다. 순옥 상사의 지적재산 중 소규모 제조업체 원가 관리 프로그램은 시장 가치가 5억 원 이상이야. 이걸 받아오면 나중에 매각하거나 우리 회사에 적용시켜도 충분히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그리고 박철호 대표에게는 순옥 상사가 곧 파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말해. 그들이 지금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는 걸 명확히 알려줘. 1시간 뒤 박수진이 문자를 보냈다. 대표님. 박철호 대표가 제안을 수락했어요. 계약서 작성과 지적재산 양도 절차는 내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추가로 다른 3명의 공급업체도 순옥 상사의 채무 문제로 문의가 왔는데 동일한 방안으로 처리할까요? 네. 맞춰서 처리해. 하지만 각 공급업체의 채무 금액에 맞춰 받아올 자산의 가치를 조절해. 너무 손해보는 거 없이 진행해.
저녁 7시경. 이민우가 서재 문을 두드렸다. 지원, 제발 좀 도와줘. 공급업체들이 집에 와서 협박하고 세무청도 계속 전화를 걸어. 이렇게 되면 순옥 상사가 망가지고 우리 모두 거지가 되는 거야?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지만 저는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도와준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민우 씨. 15년간 저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썼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이용하고 무시했어요. 이제는 각자 선택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민우가 무릎을 꿇으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고생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이 망가지는 걸 보고 못 참아.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 제발 지금은 세금과 공급비 문제를 좀 해결해줘. 라고 울부짖자. 저는 노란색 메모장을 꺼내 이민우에게 보여줬다. 이 메모장에 적힌 각 금액마다 이민우 씨는 고마워라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죠. 항상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썼어요. 이제는 후회해도 늦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서재의 돌진에 들어와 강지원. 너 이놈의 악녀. 우리 민우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라고 저의 팔을 갈기려 했지만 저는 빠르게 피했다. 김순옥 씨. 이제 그만하세요. 만약 폭력 행위를 하면 강민준 변호사를 통해 폭력방지 명령까지 신청하겠어요. 시어머니가 기절할 것 같아 뒤로 넘어지려다 이민우가 붙들었다. 거실에서 이은혜와 이민호의 울음소리와 공급업체들의 항의 소리가 뒤섞여 퍼졌지만 저는 서재 창문을 닫았다. 스마트폰에 제주도 리조트 건설 현장 사진이 왔는데 햇살이 잘 드는 풍경 속에 아름다운 건물이 점차 완성되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다. 서재 문을 닫고 이민우의 애원 소리를 차단한 뒤 저는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금성 무역과의 계약이 성립됐어. 3억 5천만 원을 대납한 대신 순옥 상사의 소규모 제조업체 원가 관리 프로그램을 양도받을 거다. 이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이전 절차를 가장 빨리 처리해. 그리고 다른 공급업체들과의 협상도 박수진이 이끌어가고 있지만 법적 계약서 검토는 내가 담당해. 각 계약서에 순옥 상사의 파산 시 우선 채권자로서 권리가 보장된다는 조항을 명시해. 강민주는 지원. 알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이전 절차는 내일부터 시작하고 계약서 검토는 오늘 밤까지 끝내겠어요. 추가로 법원에 순옥 상사와 이가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임시 보전 명령을 신청했어. 내일 아침 판결이 나올 거고 이를 통해 그들이 자산을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걸 막을 수 있어. 밤 10시. 세무청에서 공식 통지가 왔다. 순옥 상사의 세금 탈루 규모가 추가로 발견되어 누락 세금과 벌금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민우가 이 소식을 듣고 거실에서 무릎을 꿇었고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라고 계속 중얼거렸다. 이민우는 패닉 상태에 빠져나는 이 나라에서 떠나야 해. 미국으로 가야 해. 라고 외치며 방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이미 그의 여권과 비자 정보를 인터폴에 통지해 출국 금지 처리를 요청했다. 이은혜는 친구에게 전화해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다. 그동안 그녀가 명품으로 자랑거린 모습을 보고 친구들도 이제 그녀를 외면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9시. 박수진이 권진 컨설팅의 경영진단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보고서에는 순옥 상사의 매출이 지난 3년간 40% 감소했고 비용 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경쟁사에 비해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특히 이민우가 훔쳐온 저의 컨설팅 아이디어가 적용된 부분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했지만 그 외 영역은 모두 적자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세무청과 각 공급업체에게 전달했고, 동시에 순옥 상사의 파산관리사무소로 추천할 변호사를 선정했다. 오후 2시. 법원에서 임시보전명령이 승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가 소유한 한남동 집, 부천시 아파트, 순옥 상사의 사무실 건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압류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이민우와 시어머니, 이민호, 이은혜의 개인 계좌도 추가 동결되었다. 이민우가 이건 불법이야. 우리의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라고 강민준에게 소리쳤지만 강민준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각자 직업을 찾아 벌어야 합니다. 라고 차갑게 답변했다. 이때 이민우가 갑자기 강지원, 너는 정말 아무 감정이 없냐? 15년간 함께 살았잖아.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 정도는 너무하다. 라고 저에게 다가왔지만 저는 노란색 메모장을 펼쳐 그에게 보여줬다. 이민우 씨, 5년 전 아버님께서 심장 수술을 받았을 때 저는 3일 밤을 잠도 못 자고 병원에서 간병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때 친구들과 여행을 갔죠. 3년 전 저가 회사에서 큰 손실을 입어 힘들었을 때 당신은 이은혜에게 2천만 원을 주고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 1년 전 저가 암의심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당신은 업무가 바빠라고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이런 함께 살았던 기억만 있으니 저는 감정이 필요 없어요. 이민우의 얼굴이 점차 붉어졌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복수가 아니라 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저는 메모장을 접고 오늘 저녁 6시까지 38억 2,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할 거고 이 가족의 모든 재산을 매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민우 씨는 세금 탈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서재로 들어갔고 이민우는 거실에서 발을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저당해야 해. 이 집과 아파트, 사무실 건물 모두 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도 모른다. 이제 그들의 재산을 매각해도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모자란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지만 저는 이미 강민준에게 저당권 설정 절차를 진행해라고 명령했다. 이가는 한남동 집과 부천시 아파트, 순옥 상사 사무실 건물을 KB국민은행에 저당했지만 평가 결과 새 건물의 총가치는 35억 원에 불렀다. 세금 15억 원과 공급비 3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저의 채권 38억 2,500만 원을 상환하기에는 11억 7,500만 원이 모자란 것이다. 이민우가 지원. 남은 금액은 좀만 시간을 주면 꼭 마련할게. 제발 강제 집행은 하지 말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하지만 저는 노란색 메모장을 펼쳐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민우 씨. 2년 전 이민우 씨가 미국에서 차량 사고를 낸 뒤 저는 2억 원을 대출해 배상금을 지불했어요. 당시 여러분은 이 돈은 우리가 갚아줄게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오후 4시. 법원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가의 새 건물은 한 달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강제 경매에 올라갔고 저는 우선 채권자로서 경매 금액의 가장 큰 부분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강민준은 지원. 경매 준비를 위해 부동산 평가사와 경매 담당 변호사를 섭외했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매각되도록 노력할게. 추가로 이민우 씨의 세금 탈루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고 내일부터 조사를 받게 될 거야. 베트남 애인 트란 미린 씨에게 이체한 2억 원도 현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추적 중이며 일부 자금을 회수했어. 나머지는 다음 주까지 완료될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 순옥 상사의 소규모 제조업체 원가 관리 프로그램을 던진 컨설팅의 제품 라인업에 추가하고 시장 홍보를 시작해. 가격은 8억 원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별 할인을 제공해 초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이가의 미납 채권 잔액을 보상받을 거야. 박수진은 대표님. 알겠습니다. 마케팅팀과 협력해서 다음 주부터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겠어요. 이미 몇몇 중소기업에서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라고 기쁜 목소리로 회신했다. 이때 검찰관 2명이 집에 찾아왔다. 이민우 씨. 세금 탈루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함께 검찰청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퍼지자 이민우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아니,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모두 강지원이 계획한 거예요. 그는 미쳤듯이 저를 가리키지만 검찰관은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할 것이니 이리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며 그를 붙들었다. 시어머니가 민우야. 제발. 라고 울부짖지만 이민우는 검찰관에게 끌려나갔다. 이민우는 방에 갇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이은혜는 엄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라고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부칫다. 저는 검찰관이 떠난 뒤 서재에서 이가의 최종 재산 목록을 살펴보았다. 이민우의 비밀 계좌에서 회수된 4억 2천만 원, 베트남에서 회수된 2억 원, 그리고 프로그램 양도로 얻은 5억 원을 합하면 11억 2천만 원이었다. 미납 채권 잔액 11억 7,500만 원과 거의 맞았고 나머지 5,500만 원은 경매 금액에서 충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민준이 지원. 이민우 씨의 베트남해인과의 관계와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이 검찰에 전달됐어. 이혼 배상금 5억 원과 지적재산권 침해 배상금 5억 원을 합한 10억 원이 추가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금액까지 받으면 너는 이번 사건에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익도 얻게 돼. 저는 노란색 메모장을 다시 접었다. 이 메모장은 15년간의 위굴과 이용을 기록했고 이제는 정의를 찾는 열쇠가 됐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은혜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들렸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제주도 리조트 관리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리조트의 오픈 일정을 다음 달로 앞당겨. 모든 시설 검사와 인력 배치는 이번 주 안에 끝내. 오픈 행사에는 권진 컨설팅의 주요 고객들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 기업인들을 초대해 그들에게 무료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거야. 한 달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강제 경매 결과가 나왔다. 한남동 집은 33억 원에 매각되었고 부천시 아파트는 8억 5천만 원. 순옥 상사의 사무실 건물은 16억 원에 거래되었다. 총 57억 5천만 원의 경매 금액에서 세금 15억 원, 공급비 3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이 저의 채권 상환에 사용되었고 잔액 1억 7,500만 원은 저에게 전달되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혼 배상금 5억 원과 지적재산권 침해 배상금 5억 원을 합한 10억 원을 이민우에게 판결했으며 이 금액은 그의 개인 재산 매각액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되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 이민우는 10년간 15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입증되어 징역 2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 그는 강민준을 통해 지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싶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거절했다. 필요 없는 감정은 버리는 것이 복구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자세였다. 시어머니 김순옥은 모든 재산을 잃고 빈집에서 생활하게 됐고 이민호는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며 이은혜는 명품에 익숙해진 삶을 포기하지 못해 빚을 지게 되었다.
저는 한남동 집을 떠나 제주도의 리조트로 이사했다. 오픈 행사 당일. 원진 컨설팅의 주요 고객들과 함께 20명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15년간 가족에 의해 이용되고 무시받았다는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만 누군가에 의해 착취되지 않는다는 걸. 원진 컨설팅과 이 리조트는 앞으로 여러분의 뒤를 지지할 거예요. 무료 컨설팅, 저렴한 사무 공간 제공, 투자 연결까지 도와드릴게요.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여성이 겪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을 때 관중들로부터 박수가 쏟아졌다. 문서 개업 한 달 뒤. 저는 리조트의 정원에서 아침차를 마시고 있었다. 새로 온 관리자 이혜인이 흰색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대표님, 한남동에서 온 편지입니다. 이가의 사람들이 손자국을 찍고 보냈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이민호, 이은혜의 울음을 담은 구원 요청이 적혀 있었다. 지원아, 우리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주고 좀만 돕고 싶어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해변로 걸어갔다. 제주의 바다가 푸르고 평화로웠다. 저는 편지를 바다에 던졌다. 종이가 파도에 잠기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노란색 메모장을 꺼냈다. 15년간의 기록이 적힌 이 메모장은 이제 과거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권리를 지키는 중요성에 대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메모장을 책장에 넣고 이혜인에게 물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벚꽃잎을 넣은 떡국으로 해줘. 이혜인이 네, 대표님. 하지만 지금은 벚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에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알아. 그래도 해줘. 때론 기다리지 않아도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고 용서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나는 벚꽃이 겨울에 핀다면 용서할 거라고 말했잖아. 저는 차잔을 기울여 햇살이 반사되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저의 삶은 이전과는 달리 자신을 위한 선택과 다른 여성을 돕는 행동으로 채워질 것이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여정은 이제야 시작된 것이다. 이야기 끝.